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 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사드 시스템 옮기지 않았다. 사드 시스템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다. 탄약이 이동을 위해서 대기 중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이 탄약이 사드 시스템, 사드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그 미사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 나왔을 때도 시스템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 사드 미사일을 좀 이란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되게 그런 분석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브런슨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그 점을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전자권 통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원칙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브런슨 사령관이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이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전자권을 전환하는데 그동안은 몇 년까지 전환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야 그게 몇 년까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전자권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뭐 전환을 하든지 뭐 환수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조건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자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권 전환의 핵심은 조건을 갖췄느냐 아니냐다. 한국이 전자권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갖췄느냐 아니냐. 이 조건을 갖추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략 무기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전자권을 가져가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 미군한테도 심각한 위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정치적 편의주의 어떻게든 이재명 정권 끝날기 전에 전자권 행수해야 되겠다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브런슨 사령관이 규정한 겁니다. 그런 식의 정치적인 계산, 정치공학적인 계산,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자권 전환의 핵심 원칙인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이한테 아예 직격탄을 날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 네, 아주 듬직한 믿음직스러운 주한미 사령관이군요. 한미 간의 안보 갈등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도 사실은 갈등이 매우 심각하죠. 여기에다가 정동영이가 불쑥 북한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가 평북 영변 남포 강선에 더해서 평북 구성도 있다라고 구성시를 언급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한미 간에 매우 심각한 지금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영이는 뭐 그거 다 그동안 다 공개됐던 건데 뭐 내가 새로운 거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날 갖고 그래.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 정동영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예요. 정동영이가. 정동영이 밑에서 중앙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 정동영이를 옹호해 주려고 이재명이까지 나서 버린 거예요. 이재명이가 나서서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자 사실은 애들 싸움으로 끝날 게 어른 싸움까지 지금 번진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교 소식통들은 정동영의 구성 발언 이건 그냥 기폭제, 트리거였을 뿐이고 그동안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잘 유지됐다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한미 간의 갈등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정동영의 발언이 마침내 트리거가 돼서 한미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의 정보 담당자 CIA에서 파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뭐 어쨌든 이 정보 담당자가 각각 제이비어 브론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안규백이한테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한테 항의했고 주한미 대사관에 나와 있는 정보 담당자는 국정원에다가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 계통을 따라서.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정동영은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이한테 항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의 정보 책임자가 국정원에 항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동영 관련해서 그렇다면 정동영이는 1초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저 종북 주사파들답게 일제히 정동영 엄호에 나섰습니다. 한병도는 국민의힘이 정동영 정지를 요구하면서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김병주라는 자는 공개된 정보를 기밀 누설로 호도하는 행위는 안보 논쟁도 아니다, 이렇게 방어한답시고 나섰습니다. 또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어요. 국방부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미 군사 위성 등으로 수집한 최신 대북 정보는 공유가 중단된 상태는 팩트입니다. 또 정보 소식 등은 외교부가 대북 정보 공유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어요. 복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면 뭐하러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이것들이 스스로 하는 말을 봐도 이 한미 간의 안보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쿠팡 문제는, 미국에서 보는 쿠팡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법적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쿠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 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법 집행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쿠팡 사태는 언제든지 안보 사안과 묶어서 패키지로 전개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미국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이제 실토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쿠팡이 차별받아 왔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온도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어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와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이 쿠팡 문제에 대한 미 주요 정치인들의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전해준 바가 있죠.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한미 간의 갈등이 한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동안 쭉 쌓여온 상황에서 정동영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동영의 이자가 계속해서 구성시 문제는 내가 처음 발언한 것이 아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거다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구성이라는 지명은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언급이 됐냐 보니까 평안북도 구성시인데 여기에 핵무기 기폭장치를 시험하는 고폭 시험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폭발시키려면 먼저 엄청난 이 고열을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위한 이 기폭장치가 고폭 시험장이에요. 기폭장치를 실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핵무기가 아니고 핵무기를 폭발시키기 위한 기폭장치예요. 그 시험장이 구성시에 있다, 이런 거는 보도가 됐어요. 한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구성시가 그런 의미에서는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동영이는 이 고폭시험장 구성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폭시험장보다 훨씬 더 민감한 최근 사안,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이 구성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동영이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얘기한 적 없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정동영이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정동영의 발언 후 여러 차례 다양한 수준으로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른바 자주파, 우리끼리 해먹자고 하는 이 자주파, 또 정치인 출신 참모들이 그건 미국이 맨날 하는 짓이지, 신경 쓸 거 없어, 공연한 트집 정도로 간주하는 바람에 실제 정보자산 공유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처음부터 이 반미 분위기에서 출범한 데다가 실제로 이재명 정권 안에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미국이 주는 경고가 때로는 엄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심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가려낼 만한 안목을 갖고 있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것 아니겠거니 개 무시하다가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이가 곧죽어도 자기는 구성시를 이미 여러 보고에서 봤다고 하면서 CSIS 보고서를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CSIS 보고서입니다. 이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런데 여기에 부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빅터 차, 우리나라 한국계입니다. 빅터 차, 대북 전문가죠.
이 빅터 차 교수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정동영의 글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X에다가 북한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정동영을 향해 뭐라고 그랬냐. CSIS는 구성시의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 없다. 네가 CSIS 보고서에서 봤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보고서 낸 적 없어. CSIS 부소장 빅터 차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동영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동영이는 어제 그제 뭐라 그랬냐면 아내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미 구성지역을 언급했다. 아니 작년에 미 CSIS 보고서까지 구성 문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건데 뭘 새삼스럽게 다들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CSIS 보고서를 작성해온 부소장 빅터 차가 구성의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는 우리가 한 번도 작성한 적 없다. 그러면서 구성이 거명된 보고서는 있는데 지난해 4월 5월 총 3부에 걸쳐서 용덕동 핵 고폭 실험장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 정동영이 이자가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고폭 실험장이 뭔지를 구별도 못한 거예요. 아주 선의로 봐주면 구별도 못하고 실수한 겁니다. 아주 선의로 봐주면 이재명이도 그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정동영이 말이 사실이겠거니 하고 변명해 주다가 같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아주 선의로 봐줄 때고 악의적으로 봐줄 때는 어떤 거냐. 이게 고폭 실험장과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착각하고 그걸 구별을 못합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알려준 거다. 미국이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저것들 우리가 고급 정보 줘봤자 그 다음날 시진핑이한테나 김정은이한테 저 정보가 가 있을 텐데 저것들한테 우리가 얻은 정보를 어떻게 주냐 이제. 야 일단 정보 중단해. 지금 미국이 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입니다. 장동영 대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방미 중에 이런 얘기들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우려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이가 정동영을 옹호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파포 사진을 올렸습니다. 파포 이게 이제 미국 속어로 까불면 다쳐 뭐 이런 정도 뜻을 갖고 있는 파포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하다 그렇게 한마디 달았어요. 장동영 대표는 페북에다가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오와 한중동맹. 이재명이 답한다. 친북 한중동맹. 하고 이재명의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덧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화난 표정으로 걸어오는 파포 사진을 첨부한 겁니다. 이 사진은 장동영 대표가 처음 쓴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뒤에 X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정동영의 즉각 해임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성일정 국방위원장이 맨 앞에 서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도 정동영을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영 대표는 어제 다시 페북을 올렸습니다. 빅터 차 교수의 발언이 나온 후입니다. 장동영 대표는 페북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가짜 뉴스였다. CSIS는 그런 정보를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 올린 적이 없는 이 보고서를 봤다고 정동영이가 얘기했으니까 정동영의 발언은 또다시 가짜뉴스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정동영은 구성시 관련을 어디서 들었을까? 또 이재명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주한미 사령관이 안규백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주한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항의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썰이 아니라 실이다. 조작 기소야말로 썰이다. 김정은이 눈 감아주더라도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갔다. 헛물 그만 켜기 바란다. 여기서 김정은이 눈 감아주더라도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조작 기소는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받았지만 눈 감아주고 있어도 이런 뜻입니다. 저거 김정은이가 받았을 텐데 김정은이가 나 그거 받았어. 이재명이가 뭐 자기 초청해달라 그러면서 나한테 돈 보내줬는데 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데 김정은이가 그거 눈 감아준다 하더라도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갔다 이런 뜻입니다. IMF가 얼마 전에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이라는 자는 증가 속도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지그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또 IMF가 2031년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3.1%가 전망된다. 자,
이 박홍근희 이자가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믿고 안심해라. 우리가 IMF 당할 때 어땠습니까? 97년, 98년. 펀더멘털 건강해. 걱정할 거 없어. 그랬다가 정말 완전히 거덜날 뻔했어요. 지금 이 박홍근희 이자 기획예산처 장관 내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 이거 IMF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부채 비율이 상당한 속도로 증가 예상한 한 국가, 한국이라고 지명했는데 그냥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야? 하여튼 IMF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저 좌파 것들이 하도 돈을 찍어내고 풀고 쓰고 있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정말 펀더멘탈이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지방선거 정책 토론 대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욱 의원이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의 안모식이가 나섰는데 여기서 역시 부동산 문제가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민주당 쪽에 나온 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 터무니없게 윤석열 정부에다가 완전히 책임을 뒤집어 씌웠는데 11호 대책, 6.17 대책으로 이재명이가 정권 잡자마자 완전히 부동산 시장 죽여버린 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이자들은? 그냥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뒤집어 씌우면 내란 프레임 뒤집어 씌우듯이 부동산 이 지옥 이거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면 그냥 국민들이 그냥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나? 이종욱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아니 이재명이가 후보 때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권 잡자마자 정반대로 규제 강화하고 부동산 죽이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 지옥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오늘 칼럼은 박근혜의 힘, 윤석열의 힘, 이 6.3 선거의 마지막 변수. 유영하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의 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호 유영하. 그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이 6.3 선거에 지원 유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구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멀리는 강원까지 판을 한번 키워 바꿔야 할 변곡점이 오면 본인 판단으로 움직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유영하의 말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하는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충청도까지 한 번 정도는 지원 유세를 하지 않겠냐.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걱정은 어떤 걱정일까요? 국민의힘이 지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일 겁니다. 또 변곡점에 대해서 여론이 출렁출렁하는 게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골든크로스도 한 번 정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쯤에서 한번 치고 나가면은 판을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 밀어주면 쭉 나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때 났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 방송도 보시고 정무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다. 자신이 나설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영하가 그동안 해온 언동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얘기를 앞질러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6.3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움직이겠죠. 대구 서문시장을 가듯이 충청도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옥천을 가듯이 청주를 가듯이 부산을 가듯이 직접 움직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6.3 선거에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더 절박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치러졌을 때 지금의 구도를 만들어낸 17개 중에 12개를 쓸어버린 그 선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결정적인 국면에 최소 한 번 이상 6.3 선거 관련 메시지를 옥중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6.3 선거 박근혜의 힘이, 윤석열의 힘이 이번 6.3 선거판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하는 말씀 듣고 김민수 최고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주호영이가요,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이건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을 한참 정신없이 소화하고 있을 때 주호영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미국에서 희희낙낙한다. 장동혁에게 울분이 생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송석준이 경기도 이천 지역구 삼선 의원인데 삼선 값도 잘 못하는 한동훈 똘마니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장동혁 모든 세력 한동훈 유승민 끌어모아라 하면서 방미는 총사령관의 현장 이탈이다. 오세훈이는 어제 그저께죠. 장동혁 방미가 지방선거에 무슨 도움이 됐냐. 장동혁은 후보들의 짐이다 이랬어요. 한동훈이는 장동혁의 방미는 잘못된 일정이다. 그런 대접을 왜 받나. 비공개 일정이 많은 것을 트집 잡았어요. 배현진이는 방미 중인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돌아오면 거취를 고민하길 바란다. 김종혁이는 장동혁 방미가 남긴 것은 인생 컷 한 장, 국힘 후보들의 한숨뿐이다 이랬습니다. 그 미 의사당을 배경으로 찍은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사진에 대해서는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어떻게 찍은 사진이고 어떤 맥락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김종혁이는 한동훈 똘마니답게 갑자기 부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가 북갑에서 출마한 것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그게 박형준이가 전재수를 추격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김종혁이 이자의 그 뇌피셜이라고만 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신지호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신지호가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도피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발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을 극구 띄어 올립니다. 아, 이것들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직 지그들끼리 모여서 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하는 모양이에요. 컨셉도 잡고 슬로건도 만들고 각자 역할 분담도 하고. 야, 이번에 이 한동훈이를 어떻게든 이게 지방선거와 엮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나비 효과 어떠냐? 예. 나비 중에 대머리 나비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송석준이, 안철수, 이게 다 송석준이는 한동훈 직계똘만이고 안철수는 장동혁 이후를 바라보는 자 아니에요. 참 경기도에 어떻게 이런 것들만 모여있지? 그래서 경기도가 6명이 현역 의원이 전부 다예요. 꼴랑 6명이야. 국민의힘. 한동훈이가 하도 그냥 헤쳐먹어가지고 딱 6명 남겨놨어. 그 6명이 모여서 경기도 독자 선대위를 발족하겠다고 했어요. 후보도 아직 정형해지지 않았는데 지그들끼리 선대위 구성하겠대. 그러니까 이 현역 배지 하나 달고 있으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지것들이 다야. 후보도 안 정해졌는데 선대위 먼저 꾸리겠다 그러고 당대표 오지 마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조선일보는 또 잽싸게 장동혁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굽니까? 장동혁이요? 김민수요? 아닙니다. 장동혁, 김민수는 일 좀 잘하라고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요? 107명? 에이, 그것들이 무슨 뭐 시도당 위원장이요? 아이고, 지그들끼리 모여서 뽑는 거야. 줄반장 뽑듯이.
또 누구요? 당협위원장이요? 아니, 그것들이 무슨 주인이야. 주인이 누구냐고 도대체. 국민의힘의 주인이. 당원이잖아. 주인 놔두고 그 100만 당원이 모여서 야, 장동혁, 김민수, 너네 우리를 위해서 일 좀 해. 해서 뽑아놨는데 그걸 도대체 시도당 위원장들이 뭐라고, 국회의원 나부랑이들이 뭐라고, 이것들이 모여서 지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후보 중심으로. 누가 후보가 되는가에 따라서 선거 전략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지금도 이정현이 참 그만둘 거면 오세훈이는 잘라놓고 가야지 라고 제가 정말 화가 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세훈이가 후보가 됐으면 서울시 선거는 오세훈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는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이성배 예비 후보가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천받는 후보 중심으로 경기도 선거를 치르게 기획도 하고 선대위도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후보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경기도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죠. 그것들은 그냥 지원 병력. 후보도 없는데 지원 병력이 나서가지고서 전쟁 치러요? 주력 부대도 안 생겼는데? 이게 배지들 달았다고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것들이 주인 노릇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진짜 주인 당원 무시하고 그 당원들이 일 시키겠다고 뽑아놓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 무시하고 이것들은 말이죠. 당원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에요. 시도당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번엔 네가 해라 다음엔 내가 할게 돌려가면서 하거나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것들끼리 경선해. 그렇게 해서 뽑힌 게 시도당 위원장들인데 지것들이 뭐라고 당원을 대신하고 당 지도부를 대신하겠다고 나서요. 후보도 아닌 것들이. 또 일단 후보로 뽑히면 그 사람 중심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잘못 뽑아놔가지고 오세훈이처럼 이게 내가 후보랍시고 완전히 자유우파 정체성 다 개무시하고 나는 그냥 좌파할래. 나 자유우파 안 할래. 보수 안 할래. 이렇게 가도 뽑아놓은 후보인데 어쩔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후보 자격 박탈해버리면 돼요. 당 지도부가 후보 자격 박탈하면 된다고. 지는 뭐 그러면은 불복한다고 그러고 소송하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후보 자격 박탈이 왜 없습니까? 공천받다 지난 총선에 장해찬이 도태우 후보가 됐는데 박탈당했잖아요. 한동훈이가 뺏어버렸잖아.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도 당 지도부가 박탈하는 판인데 그게 뭐라고 지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저는 정말 화가 나는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원칙을 정리하고 갑시다. 당의 주인은 누구?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2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일 좀 해달라고 뽑은 사람이 누구? 한 장동혁 지도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 배지 몇 명이 저 107명의 과도적 지배구조가 지도권자들이 당원 개 무시하고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 개 무시하고 지것들이 알아서 다 헤쳐먹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이런 과도적 지배구조, 기득권 구조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국민의 미래가 없습니다. 6.3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또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방선거 이 국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오를 다시 정말 다잡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방선거 후에 진짜로 당을 대혁신 해야 될 일이 남아있구나.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지도부를 더 강하게 지지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를 다시 가다듬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 오보로 뭉친 부울경 단체장 후보들. 한 여론조사 회사 KSOI가 한동훈 출마를 물어봤더니 전국적으로는 출마 찬성이 23이고 반대가 47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가 2배 가까이 높은 거죠. 반면에 조국이는 출마를 전국적으로 33이 지지하고 반대가 39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동훈이가 조국이만 못한 겁니다. 조국이는 어쨌든 출마하면서 조혁당과 좌파 진영의 표를 일부라도 결집을 시킬 텐데 출마 찬성보다 출마 반대가 훨씬 더 높은 한동훈이가 무슨 자유파 보수 결집과 재건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국일보가 부산 북갑은 한동훈을 위해서 무공천하자는 PK에 반란이 있다. 한동훈을 끌어안고 장동혁한테는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오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제목은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기사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부울경을 독자선거로 치르겠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추진 중이다 이래놨어요. 발표된 것도 아니야.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 노이즈 마케팅 언론 플레이입니다. 한동훈이는 엄청 좋아할 뉴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 이 기사를 게재한 한국일보와 한동훈과의 또 한동훈 똘마니들과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런 수상한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것도 어디 지방의 작은 군소 언론도 아니고 한국일보가 이렇게 대형 오보를 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놓고 이자가 제목은 잔뜩 크게 뽑아가지고서 장사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지도 기자니까 취재하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에다는 이렇게 썼어요.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은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부산 공천이라고 제목을 달아야지. 그냥 오보 하나 가지고서 길게 논평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 시가 전후해서 제가 박형준 시장과 차 한잔을 했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오보가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답니다. 박형준 시장만 펄쩍펄쩍 뛴 게 아니에요. 박형준 시장은 전혀 기획되거나 계획된 사안 없고 논의한 적 없다.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돼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아예 입장문을 냈어요. 보도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독자선거 치르겠다는 계획도 없고 부산 북갑 무공천 요구 논의한 사실도 없다.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김두겸 시장 측 당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독자선거 무공천 요구 논의한 사실 없다. 새 단체장이 관련 사안 논의하기 위해 만날 계획도 없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한국일보의 이 황당한 오보로 인해서 부울경이 다시 각성하고 재결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박형준 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제 북각 관련해서 또 한동훈 관련해서 딴소리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종호에 대한 조사 지시가 있었는데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종호 이자 부산 가서 한동훈 도울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자가
한동훈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혼자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다니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저를 내치더라도 저는 북갑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내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심파야. 나 이런 참. 예, 참 별게다. 주호영이가 결국 고법까지 가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자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자가 먹던 물에 침 뱉지 않겠다 그래 놓고, 덕이 부족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는 적은데 공이 크면 화를 피하기 어렵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그랬어요. 참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먹던 물에 침 뱉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장동혁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행태, 그야말로 물귀신도 이런 물귀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참다 또 한마디 했네요. 또 이것 때문에,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 발언 때문에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 기득권 배치들로부터 엄청 또 공격을 받을 것 같으네요. 자,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당 대표랑 싸우듯이 그간 민주당과 싸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탄핵됐겠느냐. 험한 시기에 당 대표직 맡아 열심히 뛰는 당 대표를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물러나라 압박까지 하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이라고 썼어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 왜 본인들이야말로 물러날 때가 한참 지났다는 걸 모르시냐. 도대체 몇십 년간 당을 위해서 뭘 했고 뭘 얼마나 발전시켰냐. 아주 속이 다 시원한데 저런 발언 때문에 또 공격받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방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이 문제는 저희가 정론일침에서 바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요즘 유행어 중에 보수의 새엄마 있죠. 서영교.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새엄마가 활약을 해줘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실체가 드러났다. 그 발언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이재명이가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예상과 달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다른 범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취지와 다른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틀어가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어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줬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 위증이라 빡빡 우기면서 고함 지르고 증인들을 겁박하게 바빴다. 그래놓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공소 취소형 셀프 특검 부끄럽지도 않느냐.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김용희는 뇌물죄로 2심 징역 5년 선고받고 공천장 내놓으라고 민주당 들 쑤시고 다니고 있고, 통일교 뇌물 받은 전 재수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라면서 당선만 되면 이재명이처럼 버틸 수 있다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한 열흘 만에 당무 복귀하니까 이재명과의 대립전선이 비로소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사일언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 중에 누군가랑 만났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만 찍힌 사진을 놓고 뭐 정말 황당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대리를 세워서 사진 찍은 것 아니냐. 사진 찍은 장소가 아무래도 미국이 아닌 것 같다. 뭐 온갖 황당한 소리들이 있었고, 이러자 이 족보 언론들이 야 이거 미국이 아니고 누군가 대리를 세운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국무부에다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이 공식 질의를 하니까 답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 국무부의 답변이 이 사람은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라는 사람이다. 국무부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헛물을 완전히 키게 된 거죠. 닥쳤던 개꼴이 돼버린 이 족보 언론들이 그 개빈 왁스를 이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 차관보급이라고 그러니까 차관보라고 얘기했는데 장동혁은 보니까 차관보가 아니잖아. 차관의 비서실장이잖아.
뭐 급은 차관보급이 맞긴 하지만 차관보는 아니잖아. 이러고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야, 차관보급이나 차관보나 다 이런. 아이고 참. 그래서 이 개빈 왁스라는 사람이 다시 갑자기 주목이 됐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 30대 정치인으로 국무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의 청년 보수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무부는 이번 이 면담은 개빈 왁스와 장동혁 대표 간의 면담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대표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면담이다. 또 개빈 왁스 비서실장은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으로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글로벌 공공외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김효은 미디어 대변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개빈 왁스와 관련해서 참 이런 잔잔바리 같은 일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스트한테 쏘갔네, 1등석을 탔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짓이 도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JTBC에서 뒷모습 주인공으로 지목한 개빈 왁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빈의 약혼 사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계정에 리포스트가 아니라 직접 업로드를 해서 올린 사람입니다. 골프 몇 번 친 사이를 넘어선 아주 각별한 관계로 보입니다. 김혜원 대변인 이렇게 미디어 대변인 이렇게 짧게 한마디 했는데 실제로 개빈 왁스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국무부 차관의 비서실장이고요. 이 대외정책 기조를 입안 관리하는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 진영의 행동대장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된 후 더 이상 착하게 굴지 않겠다. 이제는 응직의 시간이다 하면서 마가 진영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개빈 왁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축하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측근이라고 합니다. 김효은 대변인도 페북에다가 썼지만 개빈 왁스의 약혼 사진을 트럼프가 직접 사진 파일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멋진 젊은 공화당원 이렇게 그 리트윗하거나 리포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거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진을 갈무리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는 최측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죠. 이재명이가 김영이나 정진상이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말로 떠들어댔다면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면 직접 사진 갈무리해서 올릴 정도가 돼야 트럼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에 뉴욕 보수정치연합 갈라 행사 등에서 개빈 왁스의 연설을 듣고 매우 훌륭한 연설이다. 엑셀런트 스피치. 큰 미래가 있는 놀라운 젊은 리더다. 이런 사람을 장동혁 대표가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걸 갖고서 장동혁 대표를 뭐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합니까? 심지어 이게 의심된다 그러면서 직접 국무부에다가 확인까지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뭐 대역을 아친 것 같아, 뭐 미국이 아닌 것 같다고 떠들어댔던 자들은 최소한 잘못했다고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메카시 전 미 하원 의장이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의 그 보수 세냥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두 개의 미국 기업인 애플, 쿠팡을 겨냥했다고 하면서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지만 이재명 정권이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워싱턴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마두로가 따로 없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미국에서 보는 이 이재명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간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이재명 정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검찰청 해체로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됐고 잡은 간첩도 수사 인력이 없어서 놓아준다. 군사시설과 공항 등 출입이 제한된 곳을 무단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공유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 이재명까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중국, 북한 간첩들이 경제 안보의 핵심 시설과 정보를 빼가도 못 잡게 만들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는 연간 수십 명씩 북한 연계 지하조직 간첩이 검거됐지만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검거 실적도 없다. 고 하면서 방미중에 방문한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각종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폐지를 통해 간첩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간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고 한술 더 떠서 그들과 손잡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그랬어요.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방안보와 경제안보를 위기에 몰아놓고 있는 이재명, 정동영, 안규백, 이종석 안보 사적과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시각을 전하면서 안보 사적이라고 구체적으로 4명의 이름을 적시했어요. 이재명, 정동영, 안규백, 이종석. 이재명은 대통령인 거 이제 아시죠? 정동영이는 통일부 장관입니다. 안규백이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종석이는 국정원장입니다. 이 4명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안보 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고 미국의 시각이다. 저는 이 문제도 6.3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적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개빈 왁스라는 아주 젊은 미국의 보수 정치인이 갑자기 아주 뜨거운 인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실세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차관복을 만났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뒷모습만 보인 이 사람이 차관보가 아니라 국무부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다라고 뭐 연합이니 뭐 이런 데서 그 국무부에다가 문의까지 해서 이제 지긋들 딴에는 팩트 체크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개빈 왁스야? 진짜 트럼프 실세 맞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왔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김효은 미디어 대변인은 이게 뭐 대역을 썼니 어쩌니 막 이따위 얘기까지 막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김효은 미디어 대변인 메시지입니다. 잔잔바리 일이라 넘기려 했지만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 JTBC가 보도한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다. 또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 장동혁 대표가 공화당의 유망주 개빈 왁스를 만난 건 오히려 박수 쳐줄 일이다. 근데 이걸 비판해? 개 돼지들이나 내는 합창 소리다. 목격자 K는 어제 목격자 K 유튜브에서 얘네들이 진짜로 긁힌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살린 거예요. 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제 JTBC는 여기에다가 제가 방송한 것까지 엮었어요. 제가 어제 그제 그랬죠. 이제 확인됐으니까 이걸 대역을 썼니 뭐 미국이 아닌 것 같다느니 이렇게 떠들어게 됐던 자들 적어도 팩트 체크해서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확인했잖아. 라고 한 얘기까지
이게 무슨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엮어서 기사를 썼어요. 쓰면서 정신승리라고 비난을 했는데 비하하고 아니 우리가 정신승리할 일이 뭐 있습니까? 팩트지. 여기 개빈 왁스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거 누가 올렸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죠. 뭐 개빈 왁스와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렸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젊은 청년 후배니까, 후배 정치인이니까. 실제로 미 외교부, 미 US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에 보면 퍼블릭 디플로매시라고 하는 데 있어요. 퍼블릭 디플로매시, 그러니까 공공 외교라고 하는 파트에 이렇게 그 미국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저스 사라가 공공 외교 차관이고 그 바로 밑에 개빈 왁스가 공공 외교의 비서실장으로 돼 있어요.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으로 딱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제 공공외교 차관이 로저스 사라라는 사람인데 사라 로저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이 돼서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외교 차관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투톱으로 지금 미 정부가 공식 설명하고 있는 이 개빈 왁스가 이 공공외교 분야의 차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차관보급이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신뢰 관계가 깊은 젊은 보수 정치인인 데다가 실제로 지금 미 국무부의 공공외교 파트에 차관이 거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차관 역할을 하는 차관보급의 개빈 왁스를 만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뭐 비서실장인데 차관 보라고 얘기했다는 둥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뭐 이틀을 늦췄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거 갖고 논란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개빈 왁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맞다. 그리고 개빈 왁스가 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일정을 늦추기도 했고 또 자기 때문에 보안 지켜주느라고 뒷모습 사진만 냈다가 온갖 중상모략과 공격을 받게 된 것을 개빈 왁스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개빈 왁스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장동혁 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환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한동훈이, 오세훈이, 저 똘마니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이야말로 장동혁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아주 심한데요. 엊그저께는 양상훈이가 나서더니 주필이죠. 오늘은 강천석이가 나섰어요. 이건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필진들이 전부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양상훈이는 국힘을 찍어서 장동혁이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아예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야, 참 이게 조선일보 주필 칼럼에 그래 이런 제목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심판처럼 흘러가는 지방선거. 니거들이 만들어 놓고 조선일보 쪽팔리지도 않아? 니거들이 그렇게 프레임 씌워놓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써? 그리고 이자가 말이죠. 양상훈이 이자가 다 거짓말이에요.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장 대표를 대표로 만든 주력군이 국민의힘 영랑급 의원들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니 이거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자,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 쪽에 섰던 현역 의원이 혹시 누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지금 비서실장 하는 박준태 초선 의원이 비례대표인가 그래요. 무슨 행사에 한번 얼굴 비친 거 말고는 없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은 다 누구한테 줄 섰냐? 다 김문수한테 줄 섰어요. 왜? 김문수가 다 된다고도 그랬으니까. 조선일보부터 그랬잖아. 김문수가 된다고. 그러니 아니 영남권 의원들 그 기득권자들이 모든 언론이 다 김문수가 된다 그러는데 김문수 말고 장동혁이한테 가서 줄을 쓸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김문수한테 썼지.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장동혁을 대표로 만든 주력군이 무슨 영남권 국회의원들이야. 무지랭이 당원들이지. 그래놓고 이자가 이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장동혁이는 당권 때문에 야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양쪽을 비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남권 기득권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 태행적 결합체를 깨뜨리는 방법이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거래요. 그래서 국힘 찍어서 국힘 이기게 해놓으면 장동혁이 계속 정치할 텐데 이거 어떡하냐고 유권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정말 택도 아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필이라는 자가. 아니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자유우파가 아니고 좌파들, 개딸들이 그렇게 속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뭐 한딸들. 한딸들 입장에서야 야 국힘 찍어갖고서 이거 장동혁이가 계속해서 당대표 하면 우리 한동훈은 어떻게 해? 맨날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양상훈이가 맨날 보고 접하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한딸들 민심이야. 개딸들 민심이고 쪽팔리지도 않아. 그걸 민심이라고 그러면서 칼럼을 쓰게. 양상훈이 갖고 안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오늘은 강천소희가 나타났어요. 이자는 아예 제목에다가 장동혁 땅에 떨어져 당의 거름이 되어라 그랬어. 땅에 떨어져서 당의 거름이 되어라.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얼굴 보고 투표장에 국민의힘 표줄 유권자 없다 그랬어요. 이자는 여전히 정치인들 중에 현역 정치인들 중에 차기 지도자 1위가 장동혁이라고 하는 거를 여전히 모르거나 애써 눈 감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때문에 국민의힘 찍겠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런 걸 칼럼이라고 써? 그러면서 이 강천석이 이자는 이게 뭐 노회한 이 정략군이에요.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장동혁이가 스스로 결단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지도부가 해산하면 된대. 그런데 지도부가 해산하려면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5명 중에 2명이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결사대가 필요하대. 특히 경기 서울 출신 의원들이 결사대가 돼서 장동혁을 들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 거저 당선된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에서 거저 당선된 것들 배현진이 고동진이 박정훈이 조은이 이런 것들 이미 나섰는데 안 됐잖아. 그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하 이것들이 신동욱이를 압박하는 거구나. 신동욱이를 압박하는 거구나. 신동욱이가 강남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다가 최고위원이잖아요.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이가 반 장동혁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것들이 그 계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동욱 잘못 봤지 너희들을. 신동욱 절대 너희들 앞잡이 할 사람 아니다. 비록 조선일보의 TV조선의 9시 앵커로 명성을 떨친 신동욱이지만 조선일보 TV조선의 앞잡이 할 사람 아니다. 너희들 신동욱 잘못 봤다. 그래서 제가 양상훈이 강천석이 뒤에서 훈수질만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나서봐라. 구의원이라도 직접 나서봐. 너희들한테는 국회의원 뺏지도 아깝다. 구의원 한번 해봐.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어제 그저께 해당 행위를 하는 후보자는 즉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지금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계속 지도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후보자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취하겠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선거 전까지는 가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놨는데 그건 그것대로,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윤리위 가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시도당 차원의 독자선대위 그거 선거 때마다 해왔던 건데 그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라고 하면서 전 시도당의 선대위 구성하도록 하라. 공천 마무리 상황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칼을 진짜 빼들었어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숲에 올린 영상에 강아지맘님, 사자의 코털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순한 사람이 한 번 터지면 감당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왁왁 거리는 사람은 상대하기 쉽다. 숨은 내공 보지 못하고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보인다고 잘못 건드리면 진짜 그 사람 화냈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장동혁이 바로 그런 과다. 이랬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충청도식 어법. 돌 굴러가요. 조심들 해요. 버티면 깔려 죽어요. 마지막 말에 그렇지, 버티면 깔려 죽는 거지 뭐. 예, 현찬웅님, 박사님 방송 말미 속보에 아싸 오세훈 당첨을 외쳤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송하면서 이거 속보 전해드리고 나서 충청도 사나이, 부산만 사나이가 아닌가 봐요. 드디어 미국 방문 성공을 등에 지고 나서는구나. 늦어 보이는 감이 있었으나 때가 오면 속전속결. 24시간 필리버스터, 8일간 진짜 단식. 누가 이런 장동혁 대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드디어 감춰두었던 무기를 바꿔 빼들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위하여 휘둘러 주십시오. 검은 매님,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만큼 가슴 졸이며 애국 보수파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이번 선거는 장동혁 지휘 아래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승리의 영광도 패배의 책임도 장동혁 대표가 지게 될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진짜 보수의 지도자로 만들려면 이번 선거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장동혁 칼 빼들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고선거 칼럼입니다. 네, 장동혁 내부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왔다는 조사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늑대 떼들처럼 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대표의 책임을 진정으로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특유의 어법이에요. 이건 그냥 보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네. 그런데 이 고민하겠다는 요 한마디를 탁 잡아가지고서 장동혁이 사퇴를 시사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잽싸게 하고 나선 게 이제 배현진이죠. 참 사악한 자예요. 네, 그러자 한 2시간여 만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얘기를 해도 저것들이 나를 꼬투리 잡아서 악용을 하고 공격을 하는구나. 네, 정말 치를 떨었겠죠. 장동혁 대표. 한 2시간여 만에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사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바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5% 지지율 그거 갖고 이제 그렇게 공격들을 해댔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와는 좀 결이 다른 조사다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내부 갈등 때문이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뭔가 최근 조사와 결이 다르다는 부분이요. 이 조사가 MBS 조사인데 이게 전화 면접 조사예요. 갤럽하고 MBS. 왜 하필 이 시기에 전화 면접을 할까요? 전화 면접하면 우리 자유파한테 불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은 69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대자유총이 지난 주말에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입니다. 아니 같은 여론조사인데 날짜 시차 차이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나에서는 33이 나오고 하나에서는 15가 나올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아니면 둘 다 잘못됐거나.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어디 MBS만 합니까?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하잖아요. 이번 주 조사만 봐도 갤럽은 1% 올라갔어요. 19에서 20으로. 미디어 토마토, 이 좌파 조사 아닙니까? 24에서 30으로 6.2%가 올랐어요. 조원 CNI 29에서 33으로 올랐어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3에서 25로 올랐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 28에서 30으로 올랐어요. 전부 다 올랐어. 유일하게 MBS만 3.0이 떨어져서 15가 된 거예요. 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조사가 다 이번 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유일하게 MBS만 툭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고 이걸 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고 떠들어댄 거예요. 우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대자유총 공동조사도 33이 나왔고 뉴데일리 조사 리서치웰도 31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3.7% 올라갔어. 또 뉴데일리는 차기 지도자 야당에서 차기 지도자 장동혁 13.2 1위 한동훈 9.8 2위 여전히 1위예요. 그래서 이런 MBS 15 하나 나온 거 가지고서 온통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이제야말로 사퇴해야 될 시점이다 떠들어대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일축하면 그만인데 다만 장동혁 대표가 한 두 번째 말 내부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지지율도 안 올라간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 장사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담대하고 맷집이 강해도 온 세상이 장동혁 대표만 두들겨 패면 멍들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게 정말 예민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 할 것 없이 전부 장동혁 잘못했다고 떠들어대면 정보 제대로 다 크로스 체킹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잘못하는 모양이네. 뭔지 몰라도.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선거 앞두고 이재명과 싸워야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엊그저께 해당 행위자 후보 교체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과의 전선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거의 모든 역량을 다 이재명과의 전선 구축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직접 대응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해야 된다.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되고 택도 아닌 어거지 공격은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게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배현진이든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즉각적인 응대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당헌당규에 입각한 징계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해내야 된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간다. 내부랑 당 내부에서 싸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안 싸우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이재명과도 제대로 싸워야 되고 당 내부에 분탄
우상자들, 당 내부의 배신자들, 부역자들 가도 제대로 싸워야 된다. 안팎의 싸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 곧 한동훈과 싸우는 것이고, 오세훈과 싸우는 것이 곧 한동훈과 싸우는 것이고, 배현진과 싸우는 것이 곧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선은 하나다.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다. 전선은 하나다.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은 다 이재명과 똑같은 세력이다 간주하고, 한동훈과 싸우는 것이, 오세훈과 싸우는 것이, 배현진과 싸우는 것이 곧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내부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곧 반 이재명 전선을 제대로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